오늘은 한국인들도 몰랐던 일본의 만행 오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일본의 전반적인 가벼운 만행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1904년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일본은 한국 정부를 강압해서 한일의정서를 성립시켜 내정 간섭의 발판을 만들었고, 이후 고문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화 공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 체결을 강행하면서 이완용, 송병준, 이용국 등의 매국노들의 반역 행위가 큰 몫을 하면서 한국의 식민지화 침략은 완성이 되어갔죠. 이후 이들은 헌병 경찰이 통치하는 무단 통치를 거쳐서 3.1운동 이후 이러면 안 되겠다, 일제는 좋다라는 이미지를 심고 한국인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문화 통치를 했다가 1930년 이후에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하고 창씨 개명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민족 말살 통치 등 착실하게 한국을 빼먹을 수 있을 만큼 빼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북해도, 구남도, 사할린 등지에 강제징용이 됐고, 그곳에서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이 착취와 학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군함도의 참상은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는 사할린 이야기를 하자면, 사할린 역시 7년 동안 약 15만 명의 조선인을 일자리 알선, 강제징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끌고 가서 탄광해서 일을 시켰고, 이 중 약 10여만 명은 1944년에 또다시 일본 본국에 규슈 탄광으로 끌려가서 이중징용을 당하기도 했는데, 일본 패망 직후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스파이 짓을 해서 일본이 전쟁에서 지게 됐다 라며 이후 사할린의 미즈호 마을에서 한국인들이 소련을 도와 일본인에게 해를 입힐 것을 두려워하면서 6일 동안 27명을 학살했고, 가미시스카에서도 패망 직전에 소련군이 남하하기 시작하자 또다시 소련군에 협조한다라는 트집을 잡으면서 한국인을 유치장에 가둬놓고, 패전하고 나서는 철군 차량 부족을 이유로 수감자들을 학살하기로 결정합니다. 희생자들은 전부 이유 없이 끌려간 양민들이었고, 20명의 희생자 중 1명의 시신은 화장실에 매장됐고, 1명은 총살당한 시신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도주하다가 사살됐으며, 나머지 18명은 한 곳에 모아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한인들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 일본은 사할린 남부를 소련에 반환하게 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이제 사할린에서 다 추방이 되니까 한인들 역시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희망을 품고 코르사코프 항구로 모여들었으나,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이 아니라서 같이 갈 수 없다 라는 것과, 한국은 지금 제대로 된 정부가 없어서 이들을 송환할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그들을 사할린에 방치해버렸고, 결국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의 무국적자로 남게 됩니다. 2000년대가 되어서 사할린 1세대 한국 송환 사업이 진행이 되어 3,500여 명이 넘는 사할린 한인들이 한국으로 송환이 되었으나,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은 노동력을 수탈당하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데다가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한국인이란 총알바지와 생체실험 대상자, 노무자, 성노예 등으로 써먹는 소모품 같은 존재였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후 제대로 된 송환이나 손해배상 같은 건 생각도 못하죠. 오히려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소련군의 스파이로 활약한다는 것을 이유로 닥치는 대로 한국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는데, 사실 핵심 군사시설 등에 동원했던 한국인들의 기밀 누설과 차후 전범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증거인멸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렇듯 타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고향을 그리워했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본 본국에서는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을 위해 귀국선이 출발했던 적이 있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뒤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고 일본은 최북단인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의 군사시설 공사장에서 강제징용당해서 참혹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해방을 맞은 한국인들을 부산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1945년 8월 19일 한국인 송환 지령이 떨어지자 3일 만에 4,000명 정원에 4,730톤 화물선 우키시마호에 일본인 해군 255명을 포함한 한국인들을 가득 태운 배는 1945년 8월 22일 오후 10시에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부산까지는 총 사흘 정도 걸리는 일정인데 이상하게도 배는 이틀 뒤인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교토 마이즈루만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뒤인 9월 1일 일본은 이 사건이 미군이 바다에 매설한 기뢰에 의한 침몰이며 탑승한 사람 중 조선인이 3,725명,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탑승했고 사망자는 조선인이 약 524명, 일본 해군 25명 등 총 549명이 사망했다라고 정식 발표합니다. 실종자와 생존자 수는 밝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이 폭발에 대해서 일본은 미군이 설치한 기뢰가 마이즈루만에 깔려 있었고 원래는 소혜정이 먼저 기뢰의 위치를 파악했어야 했는데 당시 우키시마호는 명령 전달 과정에서 혼동이 있어서 소혜정이 제때 마중을 나오지 못했고 기뢰를 피하지 못한 우키시마호가 접촉을 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은 기뢰가 많은 지역이기도 했어요. 기존의 항로인 부산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마이즈루에서 입항한 이유는 배의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탑승자들 대부분을 함선의 갑판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상태가 상부 구조물이 파괴된 게 아니라 배 밑바닥의 하부 구조물만 폭발한 흔적이 있고 폭발 이후 해저의 흙이 부상하면서 해면이 탁해진 점, 사망자들의 시체가 화상을 입었다거나 신체가 산산이 흩어지지 않은 점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측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한국인들을 송환할 때 특이하게도 일본은 이번 송환선에 타지 못하면 영영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전단을 뿌리거나 배에 승선하지 않으면 배급이 없다 라고 협박을 하고 배에 만약에 타면 배삭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까지 한국인들을 강제로 승선시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9일 한국인 송환 지령이 떨어지자 한국인들은 고향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이 우키시마호에 타기 위해서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으나 4,000명 정원의 배에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찼다라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 3일 만에 한국인들이 최소 정말 못해도 7,000명 최대 12,000명까지 승선했던 걸로 보입니다. 정원이 4,000명인데 이렇게까지 들어찬 거 보면 못해도 7,000명이 맞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는지 탄약고, 갑판, 창고, 심지어 배 밑바닥까지 타가지고 식수 공급이나 용변 처리까지 힘들 정도였는데 한국인들은 그래도 드디어 고향에 돌아간다라는 희망에 3일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승선자 명부가 없었는데 이 승선자 명부가 없었던 것도 배에 타려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명부를 쓸 시간도 없었고 일부는
어차피 폭침시킬 거라서 명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당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아기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물린 채로 졸고 있었는데 이를 본 한 일본인이 이런 아기까지 죽게 되니 불쌍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던 기뢰가 일단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자, 일단 이 배는 기뢰 때문에 이게 배가 폭발했다 라고 일본이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기뢰가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시 항로에 기뢰가 많긴 했지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혜정이 먼저 기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당연했고, 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항로는 한 번도 배가 폭파당한 적이 없는 안전한 항로였어요. 또 당시 와지마 사다오라는 해군 대위는 우키시마호가 마이즈로항에 입항하기 전에 마이즈로 경비대로부터 소해 완료라는 신호를 받고 입항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소해 완료라는 건 기뢰를 다 없앴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뢰가 없으니까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고 입항을 했다고요. 그리고 만약 실제 일본 연안에 기뢰가 많았으면 일본 연안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해를 거쳐서 함경도 쪽에 있는 원산이나 청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른 항로였을 텐데 부득불 부산을 고집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생존자는 배가 부산항이 아니라 원산항에 간다 라고 듣기도 했다고 해요. 게다가 부산에서 돌연 마이즈루로 꺾은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뭐 연료가 부족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안 먹히니까 나중에 100톤 이상 선박은 항행을 금지하고 가까운 항만에 입항하라라는 연합국의 항해 금지령에 따라 가까운 마이즈루에 댔던 것뿐이다 라고 했는데, 8월 21일 날 발령된 이 항해 금지령에는 8월 24일 18시 이후 항해 중이 아닌 함선의 항해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항해 중이었던 우키시마호는 이 금지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당시 조타장이 있었는데 일본인 조타장이에요. 일본인 조타장에 의하면 우키시마호는 애초에 부산에서 돌아올 연료를 싣지 않았었다고 해요. 사흘 가는 건데 연료를 충분히 넣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이 항로는 부산으로 가는 항로가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그냥 일본으로 남하하는 항로였고, 그건 그냥 어떤 일본 항구로 들어가는 항로였대요. 출항 때부터 마이즈로항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도중에 항로를 변경하는 그런 항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일본인 조타장이 증언을 했어요. 자, 그렇게 마이즈로 인근에 들어선 배는 갑자기 음료수를 보급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방향을 돌렸고, 자기들이 회의를 해야 된다면서 일본인들은 전부 갑판 위로 모이게 하고 갑판에 있던 한국인들은 강제로 모두 다 선 내로 이동을 시킨 뒤에 시모사바가 마을 인근에 접근하자 기관실 기계를 꺼버리고 승무원들이 갑자기 구명정으로 대거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몇몇 사람이 동요하자 일본 해군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몽둥이를 들고 때리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일본인들이 떠나고 얼마 뒤 갑자기 쾅!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배가 폭발을 했는데 이 대목도 좀 이상해요. 기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뭐 1번이나 2번 같은 부유 기뢰라고 해서 그냥 바다에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도 안 되고 바다에 그냥 막 띄워 놓고 그냥 아무거나 걸림 폭발하는 게 이 부유지뢰고요. 3번이나 4번 같은 게 계류 기뢰. 추 같은 걸로 밑에 이렇게 잡아놓고 높이 조절을 하는 거에 따라서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죠. 목표로 하는 배의 크기가.
그래서 이제 배가 딱 건드리면 이게 딱 꺾이면서 쾅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계류기뢰, 뭐 침저기뢰, 이건 밑에 밑바닥에 있는 거, 뭐 6번이나 7번 같은 5번인가? 어쨌든 침저기뢰 등 뭐 수압, 진동, 음파 등의 기전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데, 봐봐요. 우키시마호는 기관실의 엔진을 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가 완전히 멈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압, 진동, 음파, 접촉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일본인들의 주장처럼 총뢰로 인해서 배가 이 기뢰랑 부딪혀서 폭발을 했다면 한 번만 꽝 하고 폭발을 했어야 맞아요. 이게 한 번 꽝 하고 폭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폭발음은 뻥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이후 2차례의 폭발이 더 있었는데 폭발로 인한 물기둥조차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기둥이 생겨야 맞아요. 보세요. 배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물기둥이 이렇게 솟구친단 말이에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진짜 기뢰에 맞았으면 이 배가 밖에서 안으로 휘어야겠죠. 왜냐하면 배 밑바닥에서 이게 꽝 하고 폭발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맞잖아. 근데 보시면 배 안에서 밖으로 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폭발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우키시마호의 폭침을 다룬 책에서는 폭발은 기관실에서 일어났다. 일본 군인들은 대부분 이미 갑판 위에 있다가 폭발과 동시에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 버렸다. 동포 노동자들과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선실에서 갑판으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사다리는 하나밖에 없었고 배가 침몰하면서 동포들의 시체가 파도 위에 뜨기 시작했다. 이때 조선인으로 일본 해군 헌병 중이었던 백일남이 갑자기 갑판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어 그놈을 죽여라! 하는 소리와 함께 3명의 일본 수병이 그를 쫓아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얼굴은 바다에 뜬 기름으로 범벅이 돼 누가 누군지 식별할 수 없었다. 왜 일본 수병이 그를 죽이려 했는가? 그가 배 안에 폭발물이 놓여 있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동포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배가 폭발했을 때 목격자에 의하면 8월 24일 오후 5시경 우키시마 마루가, 이건 우키시마호의 일본 말이에요. 우키시마 마루가 마이즈루 만 내에 서서히 들어왔는데 갑자기 굉음을 내고 폭발했다. 배는 처음 가운데 부분이 올라갔다가 좌우로 꺾이며 조금씩 침몰했으며 침몰하는 배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 넘치듯 바다에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해안에서 불과 300m 거리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일본 화물선이 해안에서 불과 300m 거리에서 폭발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구조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처에 있었던 민간 어선 몇 척이 사람들을 구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약 2,000명 정도. 최대 12,000명이 탔는데 거기서 2,000명이 살아남았어요. 최대 10,000명이 죽은 겁니다. 생존자들은 가족이나 친지 등 아는 사람을 구하거나 찾기 위해서 해안가로 달려나갔으나 이미 시신은 바닷물에 퉁퉁 불어 있었고 해변에는 수천 구의 시체가 겹겹이 쌓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인들이 나타나서 시신들을 줄줄이 밧줄로 엮고 트럭에 실어 옮긴 뒤에 기름을 붓고 태워서 뒷산 골짜기에 무단으로 매립을 하거나 이게 부족하니까 근처 밭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한꺼번에 매립을 하는 등 아무렇게나 처리를 해버렸다고 해요. 자, 이것도 화가 나는데 일본은 당시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두 마이즈루에 있는 타이라라는 해군 숙소에 임시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용을 했는데, 아주 우연히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증기 폭발 사고가 생겨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들마저 한 약 50명 정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고에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군에 의해 한국에 송환이 됩니다. 이 역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뭐 추정컨대 약 1000명 정도에서 2000명 정도가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5년 후인 1950년, 일본 해군은 그동안 미뤄왔던 우키시마호의 인양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은 왜 갑자기 이 배를 인양한다고 했을까요? 사고 발생 5년 뒤에서야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 배를 인양하려고 했을까요? 1950년에는 한국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어이없게도 한국 전쟁 때문에 필요한 물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 배를 인양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배를 인양을 해서 고철로 갖다 팔려고. 자, 그런데 돌연 일본 해군은 인양 작업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뭐 인양 작업을 중지한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상규명 요청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의도적으로 인양 작업을 중도 포기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의혹은 무게가 360톤이나 되는 돌이 배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선체 내 균형 장치 내부에 360톤의 돌이 들어있어서 당시 기술로는 인양을 할 수가 없었대요. 자, 그리고 4년이 지난 이후인 1954년 10월이 되어서야 한 민간 회사에서 인양 작업을 시작합니다. 만약 인양되어서 조사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많은 증거가 남아있을 텐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사 없이 다이너마이트로 배를 폭파시키고 서둘러 분해해서 고철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도 못해요. 이때 제대로 된 인양은 아니었으나 해저에 유기되어 있었던 두개골과 굵은 뼈들이 남은 유골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망자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개골 1개랑 골반뼈 하나가 있으면 1명으로, 두개골 1개와 대퇴골이 3개가 있으면 2명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모두 103구가 인양되었다고 발표합니다. 나중에 1971년부터 1976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국내로 봉환이 됐으나 다른 유해는 아직 일본에 남아있어요. 일본 메구로구에 있는 유텐사라는 절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절에 안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후 1992년 당시 사건의 생존자 20명과 유족 약 90여 명 등이 교토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2001년에 교토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안전 운송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승선이 확인된 한국인 승선자 15명에게 1인당 약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고, 국가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엄청나지 않아요? 일본이 그래도 배상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1인당 300만엔씩, 1인당 3천만원씩 해서 전부 다 4,500만엔을 배상을 해준대요. 자,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일본이요. 그런데 2003년에 있었던 2심에서는 우키시마호의 운송은
군사적 조치였기 때문에 안전 운송의 의무가 없고 구헌법하에 이뤄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우키시마호 사망자들을 다른 전쟁 희생자와 구별해서 보상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언론인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우키시마호가 침몰된 건 일본의 소행이며 일본이 계획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몰살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일본에 끌려간 한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경납고나 지하 탄약고 같은 군사기지 건설에 동원이 됐는데 일본 군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군사기지에 대한 기밀을 유포할까봐 우려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죽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군사기밀 유포도 그렇고 배가 부산까지 가지 않은 건 이 분노한 한국인들에 의해서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얌전히 내려주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일본의 주장이에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주장.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한국인들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이 배를 뺏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국인들을 뭘 믿고 부산까지 데려다 주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쪽에서는 다 이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면 뭐 강제징용을 했던 거나 다른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이제 사람을 다 죽여서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 측은 기밀 누설일 가능성이 높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폭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침몰 71주년을 앞둔 2016년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라는 일본 정부의 기록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발신전보철이라는 일본 방위청 문서에는 1945년 8월 22일 19시 20분 일본 해군 운수본부장이 선장에게 내린 항해 금지 및 폭발물 처리 내용에는 8월 24일 18시 이후 지금 출항 중인 경우 이외에는 항행 금지하라. 각 폭발물의 처리는 항행 중인 경우 무해한 해상에 투기하라. 항행하지 않은 경우 육지 안전한 곳에 넣어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우리가 이 배를 폭발시킨 게 아니다, 폭침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 안에 폭발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는 폭발물이 없었고 이건 미군의 기뢰에 의해서 폭발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문서는 그 배 안에 폭발물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폭침설을 제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라서 1992년 일본 법원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걸 증거 자료로 사용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도 일본은 진상조사, 공식 사과, 자료조사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안정 운송에 대해서 뭐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게 됐는데 2003년에 이걸 뒤집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가 2016년이 돼서야 이게 공개가 된 겁니다. 더 짜증나는 건,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았어요? 우키시마호에 대해서? 위안부나 다들 알고 있지. 우키시마호 처음 듣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도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밝히려고 노력을 안 했던 거지. 그리고 북한에서 오히려 이걸 밝히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몇 개의 자료는
북한에서 밝힌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북한 자료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국인들도 잘 몰랐던 오키시마호의 폭침 사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